자,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토지는 이제 과목이요. 민법하고 공시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겹치고 있는데 토지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선을 긋죠. 이렇게 토지에 선을 그어서 분할을 해놨습니다. 공시법 시간에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지적법에서 이제 공부하는데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선을 경계선이라 불러요. 경계라 부르고 이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 있죠. 이것을 필 또는 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토지의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는 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의 단위가 필이라는 얘기는 필마다 지번이 하나가 부여돼요. 필마다 면적이 하나가 결정이 되고 필마다 지목도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단위는 결국 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중개사물인 토지라는 것도 일단 필 단위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필마다 있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마다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필 전체의 소유권이 효력이 미치는데 그렇다면 토지를 팔려고 할 때는 필 단위로 팔아야 되죠? 네.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한 필지의 일부예요. 한 필지의 일부. 이것은 분필이라는 걸 거치지 않고는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전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한 필지의 일부일지라도 이거 파는 건 아니고요. 세를 넣을 수는 있죠. 이거는 한 필지 일부를 세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세 놓는 걸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한 필지의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중개사물이 맞는데 한 필지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고는 팔아치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를 놓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중개사물의 됨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 토지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다음 이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동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단위예요. 건물은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근데 건물은 토지와는 달리 한 동의 일부이면서도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일부이면서도. 한 동의 일부이면서.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는 전체 한 동이 있고 각 세대별 소유권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와 같은 것을 이런 건물을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뭐라고 공부하냐면 이걸 집합건물이라고 공부할 거예요. 집합건물이라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특별법 그 과목 중에 민사특별법 그게 있죠. 집합건물의 관리 등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공부하게 됩니다. 이걸 집합건물이라고 그러고 공시법 시간에 이걸 구분건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각 세대별 소유권 이름 있죠. 이것을 구분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단위로 움직임이 중개사물의 됨이 맞는데 한 동의 일부일지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분명합니다. 자, 근데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인데 방이 4칸 있어요. 부부가 쓰고 아들 쓰고 딸 쓰고 방 한 칸 비었습니다. 이 방 한 칸 팔아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토지 한 필지 일부는 분필하지 않고는 팔 수 없다고 했죠. 방 한 칸 역시 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방 한 칸 세를 놓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방 한 칸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팔 수는 없지만 세를 놓을 수는 있으니 중개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방 한 칸 누구한테 세놔야 되게요? 이쁜 아가씨한테. 이쁜 아가씨. 자, 그래서 일단 방 한 칸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건물은 이렇게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분양권. 들어봤죠? 분양권은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다. 이렇게 봤어요.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다. 그럼 분양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장래의 건물이니까. 근데 입주권이라는 거 들어봤죠? 입주권. 결론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겁니다. 그럼 분양권이 뭐고 입주권이 뭔지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분양권이라는 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됐잖아요? 들어갈 집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건 분양권이다. 그래서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서 중개사물의 됨이 분명하다라고 했죠. 근데 입주권은요,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선정될 수 있는 입주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에요. 이건 중개선물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분양권, 입주권의 개념은 이렇게 되는데 둘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지금? 입주권은 입주만 하고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정이 안 됐어요. 들어갈 집이 정해지면 뭐예요? 분양권. 안 정해지면 입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이 되면 이건 중개선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입주권은 이건 그야말로 딱지예요. 딱지.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되고 자기가 어느 호수에 들어갈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선물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상물인데 입주권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 분양권 입주권을 봤고요. 건물이 과연 그럼 뭐냐? 특히 이제 건축 중인 건물이 언제 건물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볍게 이해하는데 이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물로서의 이제 그 건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지만 이거는 건물이다. 이렇게 되고요. 나아가서 건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됐죠. 우리 중개선물의 범위가. 그러니까 건물은 정착물의 대표주자예요. 그럼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의 대표주자가 바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도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쉽게 해체될 수 없는 거여야 된다. 정착물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게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공부하는데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물의 개념과 우리가 중개선물의 범위에서 말하는 건물의 개념은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그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정착물 이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건물로 가는 중개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세차장 구조물 사건이었는데 우리 셀프 세차장 한 번쯤 가보셨죠? 셀프 세차장 한 번쯤 가봤는데 이거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돼 있죠. 세차장 구조물이 철골 기둥이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뭘로 이제 치고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 치고 위에 천막이나 이런 걸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세차를 해요. 이렇게 이 세차장 구조물이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고 이 거래를 우리 개업공사가 소개했던 거예요. 세차장 구조물의 거래를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고 건물에 대한 중개 보수의 한도를 초과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제한 보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초과해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걸려가지고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어요. 보수 초과액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이제 처벌하고자 이걸 기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엄청 소송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근데 그 변호사는 뭘 지적했냐면 이게 진짜로 중개사물인 건물이냐를 지적했어요. 건물이냐,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라고 한다면 중개를 한 것이니 보수 초과에 걸리는 것이죠, 이거. 근데 이게 중개사물인 건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이거 아무리 많은 보수 받아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이걸 지적했는데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하느냐? 우리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서 이거는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 이거 건물이라는 것은 정착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차장 구조물을 보건대 이것은 볼트 몇 개만 풀어버리면 쉽게 해체가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건 정착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중개사물인 건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론 결국 개업공사가 승소했다는 얘기죠. 무죄. 이건 건물이 아니니 중개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수를 많이 받아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떴어요. 이거는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물이 아니다. 왜? 정착물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우리가 지금 중개대상 물이냐 아니냐의 문제와 개업공사가 소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서는요.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근데 이것을
소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풀면은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은 중개선물 문제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개별적으로 법이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차장 구조물 소개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소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로 들어가서 권리금 따져볼까요?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발생되죠? 이게 발생되는데 권리금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후일 이제 공부하는데 권리금이라는 것은 이게 일단은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집기 비품이라는 것은 책상, 걸상, 컴퓨터 이런 것들,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나아가서 영업사의 노하우에 대한 이런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집기 비품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거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협의부동산, 준부동산이라고 부동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부동산이 아니니 권리금입니다. 이거 중개상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무형의 재산적 가치, 집기비품,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실무에서 지금 개업공사가 상가 중개할 때 말이에요. 권리금 거래 소개까지 같이 하고 있죠. 그럼 권리금 이거는 중개상물이 아니니 이것의 거래를 소개할 수 있지요. 이거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소개를 했어요.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규정에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받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소개할 수는 있지만 규제하는 법이 없으니까 중개상물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개대상 물이냐의 문제와 소개를 할 수 있느냐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준부동산 중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상물로 들어와 있는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 같은 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개업공사가 자동차 소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자동차 소개업은요. 자동차 관리법이 규제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 매매업 등록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못해요. 선박 소개업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선박 소개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해운법이 있거든요. 해운법에 따라 선박업 등록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항공기 소개업 할 수 있느냐? 이건 할 수 있어요. 그건 법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중개대상 물이냐의 문제와 소개할 수 있느냐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중개상 물이냐 아니냐 문제는 우리가 아까 그 3조 읽어봤죠. 토지 건물 입광공에서 찾아줘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일단. 근데 소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법이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거래 소개하지 말아라. 세차장 구조물 소개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소개했다더라도 이건 중개가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건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밖에 이제 토지정착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정착물은 가볍게 언급만 하고 갑니다. 그냥. 이건 후일 이제 민법을 공부하면 확실하게 더 공부하는데, 그럼 정착물에 대한 개념은 그 말씀 드렸어요.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게 정착물이다. 이게. 그래서 정착물을 나열해보면 이게 토지거든요. 토지인데, 여기에 건물 서 있어요. 건물은 대표적인 정착물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들 쫙 심어져 있어요. 감나무 한 그루 서 있거든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담장도 있고요. 아스팔트 포장도 있고, 그 다음에 터널도 있고요. 교량, 다리도 있고, 이딴만 암석도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정착물이에요. 다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사물의 범위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랬으니까 이 중에 토지와는 분리되어 독립부동산이 됨으로써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찾아보는 건데 우리 지금 민법 체계하에서는 토지와는 건물이 완전한 분리된 부동산이죠 지금. 그러면 건물은 분명히 중개사물이 됨이 맞습니다. 정착물 중에. 근데 이쪽에 있는 것들 요게 20개 집단이거든요. 요것이 미분리 과실이에요. 감나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요게 농작물, 무라고 그랬죠? 농작물이고 이게 담장이고 암석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그 다음에 뭐 터널, 다리, 교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이 상태에서는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와 분리시키더라도 부동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산에 불과한 거예요. 분리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만 따지자고요. 담장이라든가 암석은 토지와는 분리돼요. 독립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거.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이 토지를 사면은 이 토지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 갖는 거죠. 소유권이 다 내게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건데 끊었을 때 여기까지.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은요.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중개사물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후일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중개사물이 뭐예요? 바로 건물. 안 되는 건 암석, 교량 이런 것들은 또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일단 해두고 그럼 만약에 지문에서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X. 맞죠? 또 거꾸로 토지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해도 X. 거기까지예요. 일단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정착물은 토지에 딱 들러붙어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취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바로 정착물이라고 하고 정착물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건물이다. 건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부동산을 잠깐 보고 갑니다. 그래서 개론 시간에 이게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공부했나요? 안 했습니까? 좋아요. 그럼 임목은 이제 한자로 쓰면 설립자 나무목자로 씁니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거. 일본식 표현인데 토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지의 소유자가요. 이걸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해봤거든요. 감정을 해봤더니 토지가액은 1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나무가 워낙 잘 자라고 있어갖고 이게 평가 금액이 3억이 나온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토지보다 더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어요. 뭐 경매에서 말이에요. 전설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 나무를 아무도 입찰 안 들어가는 거 혼자 받아갖고 나무 평가 금액만 17억이 나온 게 있어요. 돈벼락을 맞았지.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나무가 평가 금액이 3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그 생각할 거예요.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면 돈을 빌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수목이 집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합니다. 이거와는 분리되어 별도로 토지와는 분리되어 별도로 저당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죠. 그 법이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걸 줄여서 그래서 임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당 잡기를 터준 거냐면요. 이거 이제 임목법에 따라서 임목등록원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목등록원부를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먼저 만들어요. 우리가 건축물 신축을 하면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듯이 임목등록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등록원부에는요. 이 수종, 수량, 수령 다 등록이 됩니다. 다 등록이 되고 임목등록원부가 작성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수종의 제한도 없고요. 한 필지 일부에서 상관이 없고 전체에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굴은 절대 안 돼요. 수목의 집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목등록물을 작성을 하여 이것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가지고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자, 이제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보존등기, 이전등기를 공부하는데 보존등기라는 건 뭐냐면요. 최초로 하는 등기예요, 이게. 이걸 보존등기라 불러요. 최초로 하는 등기. 그럼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수목이 있다는 것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부동산이 탄생합니다. 별개의 부동산이. 그럼 별개의 부동산이 탄생했다는 얘기는 준부동산이 된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별개로 하나가 또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토지를 팔더라도 소유권이 별개의 문제니까 지상의 임목은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안 따라가요.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임목을 팔더라도 토지 소유권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 산을 사게 되면은 거기 있는 나무들은 다 내 거죠? 그건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했으니까 다. 근데 임목은 아니에요. 임목은 토지와는 분리된 건물처럼 별개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아닙니까? 대지가 있고 여기 건물이 서 있는데 내가 건물을 샀어요. 대지를 안 샀어요. 그러면 건물과 대지가 별도로 움직이는 거죠, 이거? 내가 산 다음에 이걸 다 사야 돼요, 지금. 똑같아요. 지상의 수목의 집단인 임목은 이건 결국은 임목 등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이건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샀더라도 임목은 당연히 산 것은 아니란 얘기죠.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이게 바로 임목이다. 그럼 임목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에요.
나무에 대고 등기 쳐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임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등기한 수무지 땅이 바로 임목인데, 여러분들이 평생 중개를 하시면서 저기 영월군이나 뭐 산꼭대기 가서 중개하지 않는 이상은 임목을 볼 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대고 등기 쳐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임목이에요. 그래서 조경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임목을 가끔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임목이다. 이해하죠, 그럼? 그래서 이게 준부동산임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간다. 토지와는 분리된. 자, 그럼 그 정도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임목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후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개념만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같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자,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 내용이 같아요. 법도 둘이 같고요.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장재단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장부지예요. 공장부지인데 여기에 공장 건물이 서 있어요. 그다음에 기계들도 있고요. 전선들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에 보면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리 하죠.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는 선로가 궤도예요. 궤도.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 신앙권, 각종 공업 소유권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평가해 본 거예요. 평가해 봤더니 공장 부지는 2억이 나왔고 공장 건물도 2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계 있죠. 기계가 평가 금액이 5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공장의 소유자는 그 생각할 거예요.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법상 저당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성립함이 원칙이에요. 부동산이 아닌 것에는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근데 기계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다. 자, 기계가 왜 동산이에요? 움직이니까?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물어봤어. 움직이니까. 자동차 어디 갔어? 아, 지워졌구나. 자동차 우리 뭘로 분류했죠? 준부동산. 자동차 무지하게 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 준부동산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적인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쓸 때 동산은 움직일 동을 쓰죠, 이거. 이게 움직일 동을 써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부동산은 아니 불자 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인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관점을 생각하는데 움직이는 게 동산이 맞아요, 맞기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니까 제가 아까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렸죠. 민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아닌 것은 부동산이 아니죠. 기계는 토지 정착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산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계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산이에요. 그럼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죠. 그 법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에요. 그래서 재단저당법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단저당법에 따라 이제 저당 잡을 길을 터준 건데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느냐? 먼저 재단저당법에 의해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재단 목록을 작성해요. 일단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기계, 4번 특허권, 5번 뭐 상표권 이런 식으로 목록을 쫙 작성하여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갑니다. 가갖고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보존 등기 해버리면 최초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집합물로서 일체성이 인정이 돼요. 그래갖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럼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되고 등기도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전체로서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이 되고 이제 등기도 돼 있으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공장재단이에요. 그럼 공장재단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들을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네요. 이게 한 거고 광업재단은 그럼 바로 뭐예요? 광물을 채굴 하게 한 재설비들을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다. 이게 바로 재단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 같은데 공업단지 같은 데 중개하지 않는 이상은 공장재단을 만날 일이 없죠. 이게 그래서 뭐 저쪽에 이제 시화공업 산업단지라든가 반월 산업단지 이런 데들은 이제 재단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재단을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 중에 중요함으로 들어가는 건 이 두 개뿐이에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 등기해놨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이게 한 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감작해 볼까요?
여기 토지나 건물은 중개사물이 맞죠? 맞는데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이에요. 별개로 떼서 이거 팔아치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재단에 묶여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재단에 속한 것들은 속한 토지나 건물은 독립의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재단이다.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이거 처음 들어봤죠? 임목공장재단광업재단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낯섭니다. 평생 중개를 하면서 이런 걸 중개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개사물로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재단저당법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또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감을 잡아두세요. 이게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이제 먼저 언급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더 이제 이해를 해버리는데 제가 이제 먼저 했으니까 일단 나중에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중개사물에 대한 개념은 5가지를 다 봤는데 마지막으로 그저 22페이지에 중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이란 말 나와 있죠? 여기서 한 가지만 잠깐 언급하고 합니다. 우리가 그저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5가지일지라도 당연히 중개사물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군포시청 청사가 있죠. 군포시청 청사는 분명히 건물이 맞아요. 근데 그거 중개사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 왜 안 될까요?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맞죠?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가지 토지 건물 입광공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적인 거래가 불가한 물건 있죠?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은 중개사물이 되지 않아요. 그럼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국가가 소유한 재산.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뭐라고 그래요? 국유재산. 행정기관, 이러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이걸 공유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국유재산의 분류, 공유재산의 분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26회 올해 시험에서 말이에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행정재산인 것은 행정재산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행정재산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맞나요? 맞죠? 행정재산 느낌 팍 오죠? 행정기관에서 쓰는 재산들 시청, 청사, 경찰서, 소방서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화재, 보존재산이거든요? 안 됩니다. 다. 경복궁, 창경궁. 건물이 맞지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5가지일지라도 사적인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게. 그래서 중개사물의 범위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총칙 부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총칙 부분은 용어의 정의와 중개사물이 주고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듯이 우리도 총칙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24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가볍게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제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오셔가지고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은 개략적으로 들었을 걸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정식 커리에 들어가 있어요. 시험 제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자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해두고 시험에 잘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격 취소나 정지에 대한 부분은 무지하게 잘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후일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가볍게 이해하세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냐.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시험의 주관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원칙 그래가지고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당, 도지사, 특별자치조의사, 이하 시도지사란다. 이자가 시행하는 자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죠? 그럼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도지사. 그래서 원칙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입니다. 근데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되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이. 근데 시도별로 시험을 시행하다 보면 시험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장관이에요.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예외를 보시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국장이 예외적인 시험 시행기관장이고 앞으로 국토부 장관을 국장이라 표현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의사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을 했잖아요. 자격증 받아야 되죠? 자격증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시도지사예요. 여러분들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국장이 주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증 다 갖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바로 시도별로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도별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제도의 출발이 운전면허증과 비슷하게 일정한 소양만 딱 갖추면 자격증을 주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고시화돼 있죠, 거의. 1년 내내 매달려야 되는 시험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운전면허 시험과 동격이라 생각하면 매우 불쾌하죠. 예, 매우 불쾌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시도의사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근데 시험을 지금 이들이 직접 시행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걸 직접 시행하는 거 위탁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위탁 시행처는 현재 산업인력공단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이해되면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경기도의사가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하시고, 참고 1회서부터 11회 시험까지는요, 국토부, 그때 당시엔 건설교통부였죠. 그래서 건교부에서 직접 시험을 시행했어요. 1회서부터 11회까지는. 그랬다가 12회서부터 15회까지였죠. 15회까지는 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갖고 12회에서부터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이때서부터 응시인원이 대폭 늘어났고 오프라인 학원에 가장 호황을 맞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래서 12, 13, 14, 15로 산업인력공단이 나서 위탁 시행을 했어요. 그랬다가 15회 때 무리를 일으켰죠. 난이도 조정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23만 명이 시험을 보겠다고 추론을 했거든요. 23만 명이 시험을 보겠다고 추론했다가 전국적으로 1200명밖에 합격 못했어요. 그러니까 0.5%밖에 합격 못했습니다. 그럼 우수수 불합격해갖고 결국은 15회 추가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15회 추가서부터 18회까지는 현재 그 LH공사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이때서부터 엄청 정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위탁 시행할 때가 문제가 가장 정교하고 잘 냈고요. 오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가장 문제를 잘 냈던 해였고요. 그랬다가 이제 19회서부터, 이때서부터 시험 일원화 차원에서 산업인력공단은 주로 이제 기사 자격증이 있죠. 여기서 이제 주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9회서부터 다시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험이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데 산업인력공단이 앞으로 계속 이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19회 때 이때 넘으면서 시험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산업인력공단도 많이 요즘은 좋아져서 시험 문제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도 문제는 뭐 난이도 조정을 실패한다든가 이런 일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제 1차, 2차 과목 나눴을 때 꼭 한 과목은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꼭. 그러니까 올해는 공법이 좀 어려웠고 약간 1차 과목에서는 민법이 약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국토부 현재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쪽에 응시결격이란 말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오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누가 못 보느냐, 이게 응시결격이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는 자는 정확히 2명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든가, 컨닝하다 걸렸거든요. 이 자를 시험 부정행위자라고 그래요. 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를 못합니다. 자격증 빌려줬다 걸렸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합니다. 이때는 3년간 응시를 다시 못해요. 그 다음에 시험 컨닝하다 걸렸잖아요. 대리시험 보다 걸렸다. 그럼 5년간 응시를 못합니다.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2명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앞뒤로 1명씩 서 있는데, 어쨌든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절대 봐달라고 그래야 되지, 걸리면 바로 5년간 응시 자체를 못합니다. 우리 운전면허 취소당해버리면 1년간 시험 못 보던가요? 운전면허 정지 중 운전했다 걸렸다 취소했다. 그때는 2년 못 봐요. 2년 못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몇 년이라고요? 3년 못 봐요. 취소하면. 자격 취소하면 3년 못 봅니다. 자격 취소할 정도면 감옥 가십니다. 자격 취소할 정도의 위법 행위를 해버리면 감옥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땄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중이 다릅니다. 의사가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 위반을 자격 취소할 일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아닌 변호사 자격을 취소한다.
감옥에 갈 정도가 돼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제가 강의하면서 여태까지 자격 취소하고 합격해갖고 저한테 합격해갖고 가셨는데 자격 취소하고 다시 오신 분을 딱 한 분 봤어요. 그분은 업무하다 그런 게 아니고 회사 업무하다가 자격 취소가 해버렸어요. 회사 업무하다가 잘못돼갖고 집행유예를 받아버렸어요. 이게 담당자로서 집행유예 받았고 자격 취소해버렸어요. 이게 그래갖고 다시 오셨다고. 이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 2명을 제외하고는 다시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요. 외국인입니다.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물론 국어 잘 해야죠. 영어로 보는 시험은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도 볼 수 있고요. 미성년자 공부했죠? 만 몇 세 미만자? 만 19세 미만자. 그럼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과 사실이 있거든요.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명만 제외하고 다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성년이든 학력, 국적, 연령, 성별 불문입니다. 다 볼 수 있어요. 2사람만 제외하고.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주에 공부하거든요. 이들은 중개업에 종사는 제한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걸 딸 수는 있는데 딸 수는 있는데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중개사무소에 갔는데 솜털이 보송보송한 미성년자가 앉아있어요. 이거 신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걔는 성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격 딸 수는 있지만 또 사기 전과 18범이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바로 중개사무소 앉아있어요. 신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자는 3년 지나야 됩니다. 이것을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그래요. 이 내용을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인 상태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미성년자가 시험 볼 수 있게 된 게 2006년도부터예요. 이때부터 시험 보는데 그전에 못 봤어요. 못 봤는데 2006년도에 이게 풀리면서 고등학생들 있죠? 야들이 저녁반에 수업에 나왔죠. 야들이. 제가 강의하면서 고등학생이 취득하고 간 예는 제 수강생 중에 딱 한 명이었어요. 딱 한 명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놈이 학원에 와서 공부하겠어 이거? 어차피 대학 가기 틀렸으니까 부모님이 너 가서 자기한테 취득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저녁반에 수업 딱 들어가면 교복 입고 오지. 안 오면은 아버지가 사무실로 전화해요. 맨날 확인해. 셋나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무서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맨 뒤에 앉아갖고 매 핸드폰만 붙잡고 놀고 앉았어. 게임하고. 그랬다가 심심하면 이제 한 3번째 시간 정도 되면은 이제 엎드려 자. 그것도 심심하잖아요? 그럼 여자친구 데리고 와. 같이 앉아서 놀다 가요. 그렇게. 근데 이제 한 해가 합격한 얘가 있는데 걔는 이제 고3 때 왔어요. 왔는데 애가 뭐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걔가 집안에 이제 큰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애가 이제 체구도 왜소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무서우니까 학원에 나오긴 나온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지. 맨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수업을 계속 그래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이제 견뎌냈어요. 계속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쯤 됐는데 얘가 절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공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공법 교수님한테 물어보지. 그랬더니 아니 뭐 교수님이 다방면으로 뭐 실무도 하고 계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여쭤보는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공법 네가 뭐 이해하겠냐? 건축법이나 주택법 본 적도 없는데 뭐 집 짓는 걸 봤느냐? 뭘 봤느냐? 세상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애워라 그냥. 너 젊으니까 애워. 이해할 필요가 뭐 있어? 애우면 돼 그냥. 애워. 그러니까 얘가 또 애웠나 봐요.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인생 빡빡 쓰면서 그렇게 하면서 합격을 했어요. 그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했는데 1년째 합격해버린 거 그냥. 그러면서 얘가 이제 합격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수능이 있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내일 수능인데 그러니까 수능은 뭐 제대로 볼 일이 없지. 공부를 맨날 나와서 이거 공사시험 공부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시험을 완전히 이제 망쳤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먼저 봤는데 걔가 채점을 다 해봐요. 우리가 다 알아요. 이미 답지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 다 알아요. 다 합니다. 5시에 발표해요. 가다반을 산업들고 나서. 그러니까 채점을 시험지니 갖고 와서 바로 채점해보니까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합격자 발표 11월 25일 날 우리는 하게 되죠. 이번에 11월 25일 날 하는데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나서 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애가 완전히 180도가 달린 거예요. 어떻게 달리냐면 말도 없고 맨날 고개 푹푹 숙이고 인상 빡빡 쓰고 다니던데 말도 안 하고 너무 밝아진 거예요. 거기서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밥이나 먹자. 그래서 이제 밥 먹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공부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제 대학 가긴 틀렸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서 따오래요. 그래갖고 이제 따로 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가정 얘기를 하는데 동생은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체구도 크대. 그래갖고 부모님이 동생만 이뻐한대. 자기는 큰아들인데. 그래갖고 애가 계속 패배감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합격을 딱 하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 나이도 어린데 미성년인 상태에서 딴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제 대학 가려고요. 걔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게 되면요. 나중에 허탈합니다. 허탈해요. 그러니까 이거 종이 쪽지 하나 받으라고 1년 내내 내가 매달렸나? 허탈해요. 근데 이게 실감이 나는 게 한 두세 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실감이 나요. 내가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자격증 하나 따면서 이제 부동산학과 전공을 하겠다. 그 뒤로 대학을 갔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근데 얘는 갔을 거예요.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격증이 있다는 어드밴티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겠다. 라면서 이제 얘가 대학 공부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진짜 잘했다. 네, 그래갖고 처음으로 얘 강의하면서 보람을 한번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평촌 쪽에 강의를 하면서 한번 또 그것도 이제 제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친구도 합격을 했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26인가 밖에 안 먹었어요. 얘가. 그래갖고 이제 얘가 합격을 하고 나서 찾아온 거예요 또. 그래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면은 중개사업소에 근무하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개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경륜이 필요하거든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갖고 남자애라 취직하기도 좀 힘들어요. 결국은 이제 뭐 강남에 가갖고 삐끼를 한다든가. 아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부동산 삐끼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부모님 모시고 개업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아직 나이 젊으니까 전공도 있고 이쪽 계통이에요. 전공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나 해라. 나이도 있으니까. 후일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취직하기 힘드니까. 야가 그래갖고 어딜 들어갔냐면요. 지적공사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걔도 자격증 따면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자신감이 붙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적공사 공부를 한 거죠. 그래갖고 거기 합격해갖고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지적공사가 공사 중에 랭킹 5위 안에 듭니다. 초봉이 3,600인가 돼요. 그래갖고 결국 이제 거기는 보장이 된 거 아니에요, 걔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을 봤는데 걔를 보면서도 참 이게 자격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을 하나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잘못했던 게 직장을 때려치면서 강의를 할 게 아니고 중기업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사기치러 다녔어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제일 후회돼요, 지금. 그 친국보이 빠져갖고 괜히 강의도 들어서갖고 아주 배렸다니까, 아주.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응시합격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연도 시험을 치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1회 시험이 아까 제가 몇 년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1985년도. 이때 1회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 얻는 계산에도 우리가 몇 회 대비하고 있는 거? 27회입니다. 그럼 2016년도 시험이 지금 27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얻는 계산에서 30년인데 시험이 매년 치른 거 아니네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치른 적이 있었죠. 그게 몇 회였냐면 그 6회, 7회, 8회, 9회. 요게 바로 2년에 한 번 치렀어요. 그때는 2년에 한 번 치르면서 상대평가였어요.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2년에 한 번 치렀기 때문에 지금 횟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고 돼 있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시험을 1년에 2번을 치르겠다 공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빌공짜였어요. 그는. 1년에 2번 못 치르죠, 절대.
근데 1년에 2번 본 적도 있죠. 네, 약간 15회.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시험. 그게 1년에 2번 치렀으니까 15회 추가 시험은 그해 5월달 2015년도 5월달에 있었고 16회 시험이 그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시험 방법은 1, 2차 구분 시행의 원칙이다 이랬어요. 이거 알아만 두시는데 지금 현재 1차와 2차로 구분 시행함이 원칙이에요. 나눠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이 얘기는 1차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구분 시행할 때는요. 1차, 2차 따로 볼 때는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를 따로 본다면 2차 시험은 논문형이에요. 그럼 시험이 매우 재밌어질 겁니다. 그죠? 중개대 성물에 관하여 논하라.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제 1, 2차를 지금 현재 지금처럼 같이 보고 있죠? 네. 동시에 시행한다. 동시에 시행할 때는 이때는 1차 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회서부터 지금까지 26회까지 계속 1, 2차를 동시에 시행했고 선택형으로 모두 받지 주관식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죠. 1, 2차를 같은 날에 볼 때 1차 시험을 내가 평균 50점 맞았습니다. 2차 시험을 평균 10점 맞았어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다. 2차에 남는 연수 차수별로는 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고 제 생각으로는 이때 1차 불합격했을지라도 2차는 합격한 걸로 하고 1차를 다시 보게 하면 합격자가 훨씬 많겠죠. 나아가서 1, 2차 구분 없이 5과목 전부 다 흔들어갖고 과락 안 맞고 평균 시험 이상 맞으면 합격한 걸로 해도 합격자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근데 차수별로는 절대 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왜 불합격이냐면 시험을 동시 시행할 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합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지금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60점을 맞았다. 우리 과목을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100% 불합격이에요. 우리 중개법 60점 맞으면 100% 불합격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15회 시험에는 우리 과목 60점 합격한 예를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우리 과목 60점 맞아버리면요. 상대적으로 2차 과목에서 어려운 공법을 60점을 절대 득점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10점을 딱 올렸습니다. 70점 맞았다.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70점 맞아도 못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과목을 했다면은 결국은 공법이나 공인세법에서 그 정도의 득점을 못해요. 여유가 10점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결국 합격 못합니다. 그럼 75점을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75점 맞으면 합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 차이로 불합격하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8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충분히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고 80점이라면 32개예요. 32개인데 우리가 그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80점 이상 득점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수준이 쫓겨고 있어야 돼요. 중개법을. 쫓겨고 있어야 이 정도 득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통상 합격자들은 지금 현재 이 정도 이상을 득점을 하고 합격을 하고 있고요. 40문제 중에 8개를 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8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득점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점수 미만으로 맞았다.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합격을 한 문제 차이로 두 문제 차이로 불합격하거나 못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목은 이게 득점 목표고 그럼 이 정도의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강의를 몇 점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90점. 그렇죠. 90점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정도 득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목은 빼먹을 게 없어요. 전체를 다 커버해야 돼요. 올 커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세한 내용을 전부 다 다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과목을 해서 60점, 8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공법 한 40점 맞고 공시세법 대충 한 60점 맞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시험의 일부 면제란 말 나와 있는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1차 시험에 합격하면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한다는 거 알고 있죠? 이 면제는 다음 회 시험이다. 다음 연도 시험이다. 다음 회 시험이에요. 우리 과목은 지금 세세하게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연도 시험이 아닙니다. 다음 회 시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1년에 2번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다음 회라고 벌써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시험을 1년에 한 번 치르기 때문에 다음 연도나 회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린 시험을 대비하니까
다음 회의 시험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15회 추가 때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조금 불리했죠. 바로 5개월 정도 뒤에 바로 16회 시험을 봤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음 회의 시험이나 1차 시험을 먼저 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시험 문제 출제, 출제위원회 임명 위촉이란 말 나와 있는데, 요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를 말하거든요. 그럼 출제위원회 개념이 왜 문제를 출제하는 자 이렇게 안 돼 있느냐? 그 이유가 우리 시험 문제가 문제 은행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은행식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중개법 출제위원이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위촉이 됐다. 그러면 3명이 위촉돼갖고 이들이 각각 40문제를 내요. 그럼 이제 토탈 12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출제위원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갖고 다른 출제위원이 120문제 중에서 40문제를 골라냅니다.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나가요. 나가는데 이때 시험 문제 40문제 그대로 나가기 전에 이것을 난이도 조정이라든가 잘못된 문제를 골라내기 위해서 모의 테스트를 해요. 먼저 모의 테스트를 이걸 하는데 모의 테스트 참여자들로 가장 적합한 자들이 누굴 것 같아요? 네?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람들, 전년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차출해요. 차출하고 산업인력거나 조용히 차출하죠. 그래갖고 한 30명 정도를 차출합니다. 30명을 차출해갖고 8박 9일 동안 합숙을 시켜요. 물론 이때는 모든 통신기기 차단이죠. 다 차단이고 부산의 모 호텔로 이동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40문제 여러분들 시험을 볼 걸 미리 봐요. 그들이 미리 보고 잘못된 문제 이거 난이도 미리 다 테스트해요. 그래가지고 테스트해갖고 여기서 다 조정합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난이도 조정에 실패라는 거 있을 수 없고 오류를 거의 범하지 않아요. 여기서 테스트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류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난이도 조정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제 수강생 중에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차출됐습니다 하고 이제 가시기 전에 먼저 와서 밥 먹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무조건 그러죠. 중개법 무조건 어렵다게라. 이게. 그래갖고 이제 그저 25회 시험 때는 26회 이번에 시험에는 지금 간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제 수강생 중에 누가 차출해야 되는데 거절했어요. 못 간다나. 거절했습니다. 수당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번 갔다 오면. 8박 9일 동안 갔다 오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분은 못 가겠죠? 물론 연세 드신 분은 차출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차출해요. 8박 9일 동안 갔다 오면요. 기본 수당이 150만 원인가 된다고 그래야 돼? 150만 원인가 되고 시험 볼 때마다 수당 주고 여비 별도로 주고 다. 그리고 오류 잡아내면 또 수당 주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25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차출이 됐어요. 그래갖고 갑니다.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제 광렬 팬이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문제 많이 고치고 올게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25회 때는 25회, 26회도 그랬지만 제가 낸지 알았대 문제를. 이게 많이 고쳤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문제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식의 이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 문제가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 출제 검토 선정 채점을 담당할 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출제위원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제가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유리해지죠? 네.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제 성향을 아실 테니까. 그래서 학원에 가격이 있는 사람 절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자, 그럼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신뢰를 저하시켰다. 그럼 이자는 5년간 위촉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시험 공고는 2번 나오거든요. 2번 나오는데 매년 2월 28일까지 계략사항을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28일 매년까지 하게 돼 있고, 이때는 시험의 일시 방법을 이제 공고하게 돼 있고요. 세부 공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세부 공고는 시험 시행 전 90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참고해 두시는데, 그럼 내년 2월 28일이면 27회 시험에 계략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연말 되면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한테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언제 보겠다라고 보고 들어가요. 그래갖고 시험일이 잡힙니다. 이미 연말되면. 그래서 물론 1, 2차 동시 시행하는 걸로 정해질 거고요. 그럼 시험 시행은 이제 90일 전까지 세부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주로 7월 중순쯤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7월 중순쯤에 이제 세부 공고가 나오고 8월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어쨌든 이때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우리는 시험을 봐요. 세부 공고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2차 가면 계속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우리는 시험을 일단 보게 됩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응시수를 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28,000원, 1, 2차 동시 응시자들은 17회 이후에 계속 28,000원 고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합격자 결정문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락은 40점 미만이에요.
한 과목이라도 만약에 40점 미만 점수가 나왔다, 37.5점짜리가 나왔다, 그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딱 40점 맞게 되면은 이건 과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40점 미만 과락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는 이제 합격자 공고가 나왔죠. 그럼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합격자 공고가 지금 11월 25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 나오게 되면 한 달 내 자격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한 달이다. 물론 이때 받으러 안 가도요, 자격증 죽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싸우면 되는데,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에 도청이 있죠. 거기 가서 찾아오면 원칙인데,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각 시군구로 뿌려줘요. 자격증을. 그래갖고 시군구로 뿌려줘가지고 자기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로 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2월 초쯤 가면은 그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군포시청으로 가갖고 이제 찾으면 될 겁니다. 12월 초쯤에. 그래서 그 정도면 시군구로 뿌려줘요. 경기도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격증을 분실했잖아요. 분실했을 때는 도청으로 가셔야 돼요. 도청 가갖고 재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가 있는데, 자격에 대한 부분은 전문 자격증이 당연히 대여하는 거 안 되겠죠? 당연히 금지고, 양도하는 건 당연히 금지예요. 대여와 동일시되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겠다. 이거 대여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 A가 있는데 이자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B라는 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A가 B한테 자격증 대여한 거 똑같죠? 이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면 대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양도나 대여했다 걸렸다. 그럼 자격을 취소하죠.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격증 대여행위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칭금지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듯이 자격사칭도 금지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쓰게 되면 사칭이에요. 이게 자격사칭인데, 그러면 공인중개사거든요. 이분이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요. 명함에다가 공인사라고 파갖고 다닙니다. 이거 사칭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이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명함에 공인중개사, 과장, 해갖고 한민호 이렇게 파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사칭이다 아니다? 사칭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인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공인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아닌 자는, 공인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출판물, 명함, 간판 어느 곳에도 공인사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사칭이다. 그러니까 사칭자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해두고 이제 우리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점점 살을 붙여가면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더 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그럼 개설 등록을 공부하는데, 이제 오늘 자격을 취득했죠? 오늘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 중개사무소 열어야 되죠? 이게 바로 등록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개사무소 여는 절차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무튼 이제 출발했으니까 우린 장기 레이스 하는 거죠? 장기 레이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력질주 지금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쉬엄쉬엄 세워가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간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